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러시아의 방북이 오히려 한국의 입장에선 고마워해야 될 정도로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이 핵탄두 전면 배치를 하는 것에 찬성하는 서방 세력의 반응이 점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덕에 방북을 통해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려던 러시아의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 버렸고, 중국과 북한이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냐며 러시아에게 성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한반도를 둘러싼 현재 상황이 어떤지, 러시아가 북한을 찾아간 이후 미국의 대응이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테러 지원국인 북한과 안보 조약을 맺은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상원의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과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은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에 맞서야 한다며 법안 발의 내용을 설명했고,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여기에 덧붙이며 북한과 붙어있는 동맹국인 한국에게 핵 개발 허용도 논의해야 한다라며 한국의 핵을 위해 미국에서 국방 예산을 늘려야 한다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의회에서 직접 나온 이야기라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에 더해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인 트럼프도 한반도 핵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죠. 미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차 한국 석좌는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에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는 한반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함으로 동북아시아에서 강력한 억제력을 보여준다면 미국은 더욱 더 쉽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이 힘에 부치니 한국을 동등한 관계로 여기고 손을 벌릴 것이고, 이를 핵개발 용인으로 증명할 것이라는 것인데요. 트럼프는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세계 패권의 핵심이 되는 국가들 사이에서 올바른 방향키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는 비단 트럼프만의 생각이 아니었는데요. 군사 역사학자이자 바이든 정부의 자문을 맡고 있는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 미국 외교협회 연구원 또한 러시아의 방북 이후 칼럼을 통해 새로운 세상이 왔다.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그것은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이 해야 할 결정할 수 있는 일이 되고 있다. 한국의 핵무장을 포함한 핵 억지력에 대한 미국 대중의 지지는 과거 바이든 행정부의 핵 억제 정책이 있었음에도 북한 핵 프로그램의 급속한 확장을 감안할 때 놀라운 일이 아니며 언젠가 다가올 일이다라며, 이번엔 바이든 행정부마저도 한국이 핵을 가지는 것을 한국의 몫으로 넘겨주겠다며 용인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결국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그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국이 핵을 가지는 것은 찬성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국의 핵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자 중국은 러시아의 방북에 매우 불쾌함을 표했는데요. 중국의 시진핑이 북한과 러시아 간 동맹 강화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고 영국의 BBC는 전했는데요. BBC는 해당 기사에서 중국이 지난 5월 푸틴이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푸틴에게 북한을 방문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러시아는 방북을 감행했고 이에 한국에 핵 보유에 점점 박차를 가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중국 중앙당 대변인은 매우 불쾌하다라며 러시아와 관계가 소원해졌음을 밝히기도 했다라며 중국이 러시아에게 매우 불편해하고 있음을 밝혔는데요. 중국의 분노는 북한에게도 향하게 되었습니다. 북중 무역의 관문인 랴오닝성 단둥세관에서는 코로나 이전보다 물동량이 10%로 줄어들며 중국의 말을 듣지 않은 북한에 대하여 중국이 무역 보복을 감행하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죠. 또한 북한의 석유는 대부분 러시아산이지만 이를 중국을 통해 거래하고 있는 상황이라 상황이 어떻게 될지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 보시나요? 이처럼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국으로 만들어지는 가운데 푸틴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자 오히려 한미동맹은 더욱 끈끈하게 하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러시아는 이런 모습이 탐탁치 않았는지
한국을 향해 한미연합에 기대지 말라며 주제넘는 경고를 날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한국 첨단 방위 산업이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화력을 보여주자 러시아가 최근 들어서는 한국에게 제대로 꼬리를 내리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푸틴의 군사도발 행동과 러북 동맹 강화가 이어지며 오히려 주한미군 유지 및 강화의 근거가 되어버렸는데요. 최근 폴 러케어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는 한국 방어를 위해 삼자 및 따자 훈련을 비롯해 28,500명의 병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강력한 경제적 이익과 결합된 지리적 현실은 한국을 동아시아 안보의 핵심이자 우리가 방어해야만 하는 조약 동맹으로 만들었다라며 주한미군을 진강하고 러시아, 북한, 중국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열변을 토했습니다. 단순한 일개 군인이 아니라 주한미군 사령관에게서 나온 말이라 미국 하원에 상당한 파급력을 보여주었는데요. 러시아는 이런 상황이 불편했는지 러시아 외무부를 통해 러시아가 미국에 제안한 안보 보장 요구가 무시된다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며 한국도 이와 관련해 연관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겁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주한미군이 확대되는 등 미국을 믿고 나대지 말라며 주제넘은 말을 한 것인데요. 그러나 러시아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었으니 25일 육군은 25일 천무로켓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죠. 훈련에서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된 유도탄 48발은 사격장에서 55km나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천무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유한 무기체계이다라며 국내 기술력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냈습니다. 천무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맞설 우리 군의 대화력전 핵심 수단으로 최대 사거리는 80km로 고폭 유도탄과 분산 유도탄 발사가 가능한데요. 표적지 탄착 오차가 15m에 불과해 엄청난 정밀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장병 190여 명과 천무 7대 및 대포병 탐지 레이더에 더해 해군 함정과 공군 전투기 등 80여 대의 합동 전력도 투입돼 군의 통합 대응 체계를 확인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오물 풍선이나 날려대는 북한의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초토화된 표적지가 그들의 미래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정밀한 기술력으로 인해 지난 21일 폴란드와 2차 무기 수출 계약이 체결되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K9 자주포와 K 전차 등 한국 돈으로 6조에 육박하는 엄청난 계약으로 또 한 번 잭팟을 터뜨려 K국방의 저력을 보여줬죠.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 규모는 16조 9천억 원을 달성했고 22년 4개국의 무기를 수출하던 것에서 23년 들어서는 12개국에 수출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전했습니다. 수출 품목도 6품목에서 12품목으로 실적으로 한국 무기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에 근접한 수치로 보입니다. 이런 국군의 저력에 러시아는 기존에 대응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며 꼬리를 내렸는데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푸틴이 김정은과 체결한 조약과 관련 이번 조약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미 어려운 동북아 지역 상황을 약화하려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 보내는 경고니 한국은 이해심을 가지고 수용해달라라며 이미 사이가 안 좋은 미국은 어쩔 수 없지만 한국과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 발표해 러시아라는 이름답지 않게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이게 된 건데요. 자주 국방의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러시아, 중국, 북한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러시아가 꼬리 내리게 만든 우리의 방위산업의 성과에 대하여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재집권에 성공한 대만의 정권이 대중국 강경파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 역시 대만을 향한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대만 주위 해역을 포위해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중국 내부에선 최근 급변한 한국의 분위기에 대만보다 먼저 한국의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한반도 선을 넘는 그 순간 한국이 1분 안에 선보일 압도적인 전력에
중국은 결국 16개 국가로 분할돼 버리고 말 것이라는 최근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사면임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시진핑 주석은 돌파구 마련을 목표로 대만을 통일하는 과업을 제시하는 등 군사적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중국이 섬나라인 대만을 둘러싸고 하늘길과 바닷길을 전부 막아버린다면 대만은 일주일도 안 되어 항복할 것이라며 홍콩처럼 손쉽게 접수가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미국의 지원이 대만에 도착하는 2주만 버티면 우크라이나처럼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는 상황에 중국 역시 어떤 작전을 펼쳐야 하는지 시진핑은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처럼 에너지 자급률이 높지 않기에 대만과 장기전으로 러시아 수준의 제재를 받는다면 중국 경제와 성장 동력이 완전히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트럼프 캠프와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핵무장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중국이 대만 욕심을 부리며 패권국으로 가기 위해 군사적 확장에 나설수록 한국의 발목을 잡던 제한 사항이 사라지며 그 최종 단계는 한국의 핵무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내 군사 전문가들도 그동안 한국이 차근차근 진행해왔던 미사일 사거리 제한과 탄도 중량 제한 해제부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과 누리호를 빌미로 한 탄도미사일 및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각종 첨단 기술의 최종 목표 지점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었다며 굉장히 소름 돋는 퍼즐이 맞춰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한국의 핵연료 보유량은 핵탄두 1만 6천 개 분량에 달한다면서 2023년 기준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 500기 정도는 3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는 물량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군사적 팽창과 확장 속도가 단순히 북한으로부터 자국을 지키는 수준을 아득히 넘은 것을 확인한 중국은 무언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큰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중국이 대만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이 한국으로서는 5천년 역사의 수건인 핵무력을 통한 자주국방을 완성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작전을 개시하면 한국은 국제사회의 제재도 없이 수월하게 핵무장이 가능한데 한국이 핵무장을 완성하는 순간 중국은 북한을 삼키기 위해 지난 수십 년 동안 공들인 계획이 물거품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현재 국제사회로부터 동떨어진 북한에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차후 북한이 붕괴되는 경우 누구보다 빠르게 압록강을 넘어 중국의 깃발을 한반도에 꼽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 붕괴 시나리오에서 한반도를 자신들의 지방정부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국이 탐내는 것은 한반도의 동해바다를 통해 태평양으로 군사적 진출을 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의 중국은 서해와 남중국해 바다만 보유하고 있는데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한국, 일본, 대만 등 중국의 적대적인 국가들로부터 사실상 포위되어 있어 중국의 함대가 활동하기 어려우며 은밀하게 다녀야 하는 잠수함마저 수시로 추적당하는 등 수모를 겪어왔다는 것이며 이런 환경 조건은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더욱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의 영토를 조금이라도 먹는 경우 동해바다를 통해 태평양 진출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중국의 해군 작전 반경이 압도적으로 넓어지게 되며 아무런 방해도 없이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이 열리는 것이기에 중국은 북한 지원에 아무리 적자가 난다고 해도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과의 충돌을 감안하고서라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되는 순간 중국의 이런 작전 계획은 완전히 처음부터 수정이 필요합니다. 헌법상 한반도가 전부 우리 영토인데 여기에 중국이 침입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국이 한반도 선을 넘는 순간 한국의 모든 군사적 역량이 중국을 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중국은 과거처럼 16개 국가로 한국은 최첨단 군대와 미사일을 보유해 수출까지 하는 반면 중국이 한반도를 향해 겨누고 있다는 미사일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최근 중국 군대 중에서 가장 현대화된 군대라고 평가받는 로켓 우주군이
시진핑의 명령으로 사실상 해체되는 수순에 돌입했는데 비싼 로켓 연료 대신 맹물을 채워넣고 유사시 10초 내로 발사해야 하는 로켓 발사대는 부실 공사로 유지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발사가 어려운 상황인데다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미사일들은 발사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등 해외 매체들은 중국 군부 내에 만연한 부패가 중국군 현대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에 분노한 시 주석은 로켓 우주군의 사령부를 전부 갈아치우는 쇄신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로켓군의 간부들은 미사일에 탐재되는 연료를 빼돌려 현금화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그 밖에도 고가의 중요한 핵심 부품을 러시아나 이란 등의 국가로 몰래 빼돌린 것으로도 확인되었을 정도입니다. 지금 당장 버튼을 눌러도 발사 가능한 미사일이 있을지 의문인 중국의 군대이자 자그마한 섬인 대만조차 점령 못하고 수십 년째 입맛만 다시는 중국군이 어떻게 한반도를 넘어와 태평양 진출을 하겠다는 것인지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넘어오던 중국의 왕조는 전부 패망했다는 것으로 이번에도 결과가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선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국이 핵무장을 준비하는 그 사이가 한국의 버릇을 고쳐줄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지만 중국 역시 자국 군대에서 나오는 황당한 방산비리를 보고 한국과 정면으로 붙었다간 정말 끝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오래전부터 한반도 영토를 탐내왔다는 증거는 여러 곳에서 포착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중국의 외교당국에서 미국을 향해 제안한 내용 중 하나는 북한 정권 붕괴 시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4개 국가가 북한을 분할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관련 소식이 국내외 방송 매체에서 전해지기도 하였으며 중국이 한반도 5천년 역사의 가장 큰 적이라고까지 말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이 대만을 손에 넣는다고 해도 중국의 현재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바뀌긴 어려울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만은 중국과 같은 문자와 언어를 쓰는 중화권이며 대만의 경제는 중국에게 70%가량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이미 대만 자체가 중국의 경제적 속국인 상태입니다. 대만과 중국의 교역량 역시 매년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려는 이유는 크게 반도체 기술과 중국의 남중국해 패권 장악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대만을 손에 넣는다고 해도 반도체 기술을 가져가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인데요.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장비의 수준에 따라 기술력이 차이나는데 대만이 보유한 첨단 장비는 ASML의 장비로서 매년 유지보수와 AS를 위해 ASML 측 직원이 현지에 상주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중국의 대만을 향한 군사적 징후가 감지되면 대만 TSMC 내부의 극자 외선 노광 장비 등 핵심 장비는 미국의 제1 타격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장비가 중국 손으로 넘어가는 건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은 사실상 큰 대가를 치르고도 빈껍데기들 손에 넣게 되는 것이라 대만 확보를 통해 큰 실익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중국이 이렇게 대만에 집착하는 이유는 현재까지 사면임을 했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시진핑이 낮아진 지지율을 올리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가시적인 성과이자 중국의 오랜 수건을 달성하려고 무리한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현재 가불기의 상황에 놓였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무리하게 대만을 탐내다가 한국에서 핵무장이 완성되면 오랜 기간 탐내오던 한반도 영토를 전부 날리게 되며 그렇게 모든 것을 걸고 대만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한다고 해도 대만 영토를 제대로 얻어낼 수 있을지조차 의문인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처럼 장기전으로 돌입하면서 중국의 국력을 소비하면 중국은 결코 선진국 반열에 진입할 수 없는 가불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중국의 인구 증가와 경제적 성장은 정체에 다다라으며 한국보다 더욱 급격하게 저출산이 지속되는 만큼 중국의 경제에 대해 부자가 되기 전에 늙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최근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폴란드와 함께 KF-21 보라매의 새로운 공동개발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UAE가 미국의 반대로 F-35 도입이 사실상 무산되자
갑자기 중국의 제-20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UAE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중동 정세가 더욱 불안해지자 첨단 전투기 도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말 UAE가 미국의 F-35의 대안으로 중국의 제-20 도입을 본격적으로 제안했다는 보도가 UAE가 갑자기 중국과 밀착하면서 군사 협력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때 한편에서는 UAE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외국의 유력 매체들까지 나서 중국이 자랑하는 제-20 즉 자칭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 KF-21 보라매와 비교할 때 많은 부분에서 단점이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최근 중국 매체들은 KF-21과 비교당하는 게 불쾌하다며 해외 전문가들은 어떤 점에서 KF-21이 제-20보다 우수하다고 보는 것인지 중국이 불쾌하다는데 근거는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중국이 처음 제-20을 만들었을 때의 목표는 제공 장악을 통해 공중 우세를 장악하고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기동성과 높은 공격 각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수한 추적 능력을 활용해서 가속과 상승 능력을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된 전투기입니다. 특히 빠른 가속과 상승 능력은 중국 공군이 전통적으로 중요시해온 요격에 필요한 기본 필수템이었습니다. 미국의 전자정보 정찰기는 중국 해안선 110km까지 접근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전투기를 투입해서 미국의 정찰기를 해안선 밖으로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빠른 가속과 상승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요격 능력이야말로 중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성능입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을 갖추려면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엔진을 탑재하는 것인데요. 제-20 개발 초기에는 WS-10 엔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엔진은 고성능 전투기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제 AL-31 계열의 엔진을 복제하고 해외에서 비합법적으로 훔친 기술까지 총동원해 WS-15 엔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계획대로라면 벌써 상당량을 양산했어야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스텔스 기능 등 더 나은 기술이 추가되자 개발 속도는 더디기만 했습니다. 프로토타입 엔진 한 개를 잘 뽑아내는 건 할 수 있어도 균일한 품질의 엔진을 1년에 수백 개씩 만들어내는 역량은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러시아제 엔진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터빈 디스크가 파괴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산전수전 다 겪은 뒤 중국은 최근 제2001WS-15 엔진을 탑재하고 나는 이륙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영상에서 제-20은 11초 만에 이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이렇게 의문을 표시합니다. 항공기 엔진이 원하는 추진력을 내는 것과 엔진의 내구성은 전혀 다른 문제다. 엔진의 추진력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면 언젠가는 극복 가능하지만 전투기는 고온에 견디는 엔진 소재를 개발해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첨단 엔진 기술의 핵심 기술이라는 겁니다. 아직 미국 항공기 엔진과 중국 항공기 엔진은 내구성 및 엔진 온도에 있어서 수백 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산 엔진은 12,000시간의 수명을 보장합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제 엔진은 4,000시간 정도의 수명을 보장합니다. 중국의 전투기가 11초 만에 이륙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가 전투기 엔진을 개발 완료했다는 것은 일정한 추진력과 내구성을 가지고 12,000시간 이상 수명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런 일정한 품질의 엔진을 매년 수백 개 이상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중국이 여기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20의 약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레이더입니다. 기존 성능보다 훨씬 발전된 AESA 레이더의 기술 혁신이 나오자 제-20은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기존 AESA 레이더는 전력 증폭 소자로 갈륨비소 소자를 사용해 왔습니다. 갈륨비소 소자는 반응 속도는 빠른 대신 전력 증폭 능력이 좋지 않고 열에 취약하며 강한 출력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려고 나온 게 바로 질화갈륨 파워 트랜지스터입니다. 질화갈륨 소자는 동일 공간에서 8배나 많은 전기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고 훨씬 강력한 레이더 빔을 처리할 수 있으며 400도나 높은 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질화갈륨 소자를 레이더에 활용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미국, 유럽, 한국,
일본뿐입니다. 현재 이 질화갈륨 소자는 빠른 속도로 레이더에 적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 레이더에 있어 질화갈륨 소자의 급부상이 왜 제20의 난관이냐? 중국이 이 질화갈륨 소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질화갈륨 소자에 대한 수출도 막혀버립니다. 또한 고성능 CPU도 제20에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2015년부터 미 상무부는 고성능 CPU에 중국 판매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ESA 레이더의 복잡한 신호 처리에 있어 이 고성능 CPU는 매우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질화갈륨 소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여기에 고성능 CPU도 구하기 어렵지. 이래서 중국의 제20의 업그레이드가 어려운 겁니다. 다급해진 중국은 자국의 반도체 업체인 SME에 대해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 28나노급 반도체 생산 공정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 TSMC가 35나노급 반도체를 양산 중이며 한국은 2나노급 반도체 양산에 도전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야 28나노급을 개발 중이니 격차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중국이 자랑하는 제20 전투기는 질산갈륨 소자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서방의 5세대 전투기와 맞붙는다면 먼저 발견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은 공중전에서 아주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제20은 같은 5세대 전투기라고는 하지만 서방의 첨단 5세대 전투기와는 수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전투기들이 잊을만하면 카디즈를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강력한 스텔스 기능을 사용해서 핵심 경로를 파악하고 매복해야 합니다. 제22 카디즈를 넘어 침범하는 것을 빠르게 파악하고 매복해야 합니다. 현재 KF-21 보람에는 기동성에 있어서만큼은 F-35나 F-21보다 우수합니다.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은 F-414G400 엔진 2대를 합해 F-35와 동일한 출력을 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KF-21이 F-35나 F-21보다 엔진 출력은 비슷하지만 KF-21의 최대 이륙 중량은 54,000파운드입니다. 따라서 KF-21의 중량 대 추력비는 1.3입니다. 그런데 F-35의 최대 이륙 중량이 7만 파운드라 중량 대 추력비가 1.1입니다. 즉 KF-21의 기동성과 가속력에 있어 F-35보다 우수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한반도 인근에서 중국의 제20을 추적, 요격하는데 더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KF-21 양산형에는 25W 질산갈륨 전력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는 AESA 레이더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KF-21이 중국의 제20 먼저 탐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KF-21 보라매와 비교를 당하다 보니 중국은 최근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언론들은 한국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외국 전문가들조차 한국의 KF-21과 중국의 제20을 비교하면서 KF-21의 우수성이 부각되자 한국의 KF-21은 진정한 스텔스 전투기도 아니다, 터키가 개발 중인 칸 전투기처럼 양산도 아직 되지 않은 페이퍼 기체에 불과하다며 비교 자체를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언론들의 논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와 영국의 제인스 그룹까지도 KF-21이 앞으로 중국의 제20을 뛰어넘는 전투기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전망하고 있다. FA-50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기술을 제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수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KF-21은 미국이 기술 제공을 거부해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 중인 전투기이다. 완성되어도 중국에 큰 위험은 되지 못할 것이다. 서방 언론들은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중국의 전투기들을 방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투기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서방 언론과 서방 연구소들은 중국 전투기의 위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심각한 오류가 나오는 것이다. 더구나 중국 전투기는 스텔스 무장창 개발에만 천문학적 비용을 들였는데 한국이 고작 8조 원을 들여 스텔스 무장창을 개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한국이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를 속이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러시아조차도 수호이 17을 여전히 전장에 투입하지 못할 정도로 전투기 개발은 무수한 시험과 시간이 필요한 일인데 KF-21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험을 단기간에 통과하고 단 2년 만에 양산까지 진행 중일 수 있는지 그 성능에 의구심이 든다. 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중국이 이런 의문을 제기하다니 너무 어울리지 않는데요. 그런데 중국 언론들은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이 전투기 개발을 위한 설계를 지원하는 등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도 민간 차원의 전투기 개발을 못했다. 그런데 한국이 어떻게 그것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공동개발국과 투자국들을 속이기 위한 알맹이 없는 한국의 속임수일 뿐이다. 이렇게 한국을 폄하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미국이 그렇게 지원을 해주었는데도 전투기 개발을 못하는 일본에 비하면 자체적으로 KF-21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한편 많은 전문가들은 지난달 23일 UAE의 연합작전사령관인 살레 모하메드 빈 메즈렌 알 아메리 소장이 중국 공군사령관을 협력을 추진하자며 중국에 접근한 것은 아마도 미국으로부터 F-35를 구입하기 위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제스처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UAE가 중국의 전투기를 선택하기에 앞서 J-20에 대한 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조언과 우려를 경청하고 신중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얼마 전 대만의 반도체 회사 TSMC가 차세대 그루빙 공정에서 세계 1위로 자부하던 일본 기업을 택하지 않고 한국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서 일본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더구나 이 계약이 차세대 반도체 후공정 기술로 확인되자 이 기술에서만큼은 세계 1위라 자신했던 일본 기업 디스코는 크게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TSMC는 자사의 3나노와 4나노, 5나노 등 첨단 미세 공정에 필요한 반도체 후공정에 들어갈 그루빙, 즉 하프 커팅 장비를 한국의 이오테크닉스의 차세대 피코세컨드 그루빙 장비로 최종 확정했는데요. 이번에 TSMC라는 주요 고객을 잃게 된 일본의 디스코는 지난 30년간 반도체 후공정, 즉 커팅 시장을 지배해온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디스코는 다이아몬드 휠 시장과 차세대 레이저 커팅 시장을 선도하던 기업이었는데 이번에 반도체 차세대 그루빙 장비에서 한국의 이오테크닉스의 고배를 마셨으니 앞으로 삼성전자 등 다른 반도체 회사 공급전에서도 고전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TSMC가 반도체 후공정 기업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꾸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더 놀랍습니다. TSMC는 최종 결정을 위해 자사의 최대 고객인 애플 등 다수 고객사에게 평가를 요청했는데 고객사들의 평가에서 한국 이오테크닉스의 기술이 일본 기업보다 기술적 우위를 점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최근 반도체 후공정은 파티클과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더 정밀한 레이저 장비가 요구돼 왔는데요. TSMC가 한국 이오테크닉스 그루빙을 사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은 이제 차세대 어드밴스 패키징 영역에서 세계 표준의 위치까지 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일본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멸망했지만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마저도 한국의 야금야금 자리를 뺏기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일본은 최근 미국과 맞먹는 세계 2대 반도체 강국이었던 30년 전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반도체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 있었고 특히 대만 TSMC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TSMC가 일본이 아닌 한국 기업을 선택했으니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가장 큰 약점이 세계적 수탁 생산 즉 파운드리 공장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뤄진 게 바로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일본 이바라키현 연구법인 건립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역시 일본 정부가 자존심을 접고 달려들어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일본 경산성은 이미 지난 2019년 TSMC에 러브콜을 보냈으나 한 차례 실패하고 재수 끝에 유치한 것인데요.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이바라키현 스쿠바시에 설립될 TSMC의 첨단 패키징 R&D 기지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 3,700억 원 중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을 정도로 반도체에 있어서는
철저히 대만에 의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과 대만은 겉으로는 협력 관계를 맺고 있지만 사실 복잡한 내부 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일본의 국방백서가 공개되자 대만은 다소 불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본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 대만 관련 내용이 처음으로 명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일본은 2022년 국방백서에도 대만을 명기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이 대만 인근 해상에서 군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며 대만을 둘러싼 정세의 안정은 일본의 안전 보장은 물론 국제사회의 안정에도 중요하다는 내용을 방위백서에 넣었습니다. 얼핏 보면 일반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 내용은 일본이 유사시 대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두고 전쟁을 벌일 경우 대만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군사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일본이 대만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은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의 거리가 110km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워 만약 중국이 대만을 수복하면 일본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대만은 일본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반도체의 주요 생산지이며 대만 남쪽의 루손 해협은 일본이 해외에 의존하는 원유의 중요한 운송로입니다. 이 같은 지정학적 조건의 미중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일본은 사상 처음으로 국방백서에서 대만을 언급한 것인데요. 하지만 과거 대만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분명 독립을 했는데 또다시 일본이 자신들의 영토에 군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소식이 들리자 대만 일부 언론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반도체 강국이 되어 위상이 달라진 대만은 일본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형국입니다. 일본 정부가 약 1,2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 TSMC의 스쿠바 R&D 센터 건립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일본이 이러다 호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난이 거셌습니다. 이 연구센터에서 개발된 기술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정작 일본 정부의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일본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TSMC가 이득만 챙기고 반도체 산업 부흥을 노리는 일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채 떠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가령 스쿠바에 위치한 TSMC의 R&D 센터에서 혁신적인 공정 기술이 개발됐을 경우 일본 정부나 현지 기업들의 전혀 이를 알리지 않고 그대로 대만에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구마모토 지역에 설립하고 있는 TSMC의 생산단지에 대한 효용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부흥을 위해 이 공장에 무려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쏟아붓기로 결정했지만 일각에서는 TSMC가 일본 내 반도체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해 오히려 일본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거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대만은 일본과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한국과 함께하며 한국과 투자와 협력을 확대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대만에서 최근 한국 기업들의 수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LS전선이 대만에서 수주한 해저 케이블 계약 금액은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LS전선은 대만전력공사 TPC가 서부 해상에 건설하는 풍력단지에 1,100억 원대 해저 케이블을 공급하게 되었는데요. 지난해 12월 LS전선이 대만 하이롱 해상풍력단지에 약 2천억 원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급 계약을 맺은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1,100억 원대 계약을 따낸 겁니다. 이를 통해 LS전선은 대만의 1차 해상풍력단지 건설 사업 8개 프로젝트의 해저 케이블 공급권을 모두 휩쓸어버렸고 한국의 초고압 직류송전 케이블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K전선이 대만 앞바다에 쫙 깔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총 공사비 1조 8천억 원이 드는 대만 타오 위안 국제공항 제3터미널 공사를 수주한 업체도 한국 업체였습니다. 삼성물산은 대만 종합건설사인 RSEA 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타오 위안 국제공항 제3터미널 공사를 수주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대규모 지붕 철골 트러스 및 비정형 천장 공사 등으로 인해 고난도 공사로 손꼽히는 공사였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제1-2터미널 운영 중 간섭 사항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기술 역량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삼성물산은
국내외 다수의 공항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공항공사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테크 현장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인정받아 수주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대만은 한국과 2014년부터 협의해온 이중과세 방지제도 협정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대만에 투자에 수익을 냈을 때 한국이나 대만 중 한 곳에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대만 간 이중과세 방지 약정이 도입된 것입니다. 이로써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가 대폭 늘어나는 것은 물론 교역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현재 총 94개국과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맺고 있지만 대만과는 지금까지 이 같은 과세 협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만에 투자한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두 나라에 모두 세금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나라에서만 내면 되기 때문에 훨씬 부담이 줄어 신규 투자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대만 간 이중과세가 해소됨에 따라 특히 한국의 반도체 섬유 게임 업계는 크게 환호했습니다. 대만으로 수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만과 한국이 밀착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그나마 자신 있어 하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반도체 후공정을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업체에게 맡기기로 하자 일본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모양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